네, 오늘장 랭킹5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이슈 지금부터 꽉 잡고 가시죠. 오늘은요, R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형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작의 핵심 이슈 5개 뽑아봤습니다.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이슈를 이야기한 것은 선침해가 중요한 시장이라서 특히 첫 번째로 꼽아본 건데요. 반도체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부장님, 사실은 이제 지난주 후반부터 좀 신호가 온 것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방안에 맞춰서 무언가 선물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현대차 관련주를 일단 갖고, 그리고 파운드리 쪽의 기대감도 남아있기 때문에 좀 두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반도체주 같은 경우는 조금 이 섹터가 전반적으로 가진 않고 있는 시점인데, 지금 바이든 이슈 잡고 반도체주 공략한다면 키포인트, 부장님 어디에 둬야 될까요? 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가격 20% 인상설이 지난주 후반에 나왔죠. 맞아요. 그런 분위기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TSMC 같은 경우도 계속 가격을 올리고 있고 공급이 지금 모자란 상황이고 반도체 장비도 리드 타임이 워낙 길어지다 보니까 아마 제품에 대한 공급 이슈가 상당히 있습니다. 파운드리는 수요가 계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아마 삼성전자나 이런 쪽에 20%의 수율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이 조금 되고 있는 분위기여서 아마 가격 인상은 충분히 있을 가능성이 개연성이 높습니다. 실적단은 상당히 긍정적인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DB하이텍 같은 종목들도 굉장히 영향을 받고 실적도 워낙 초서프라이즈가 나왔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다가 DDR5 관련된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지금 아마 작년 연말에 이제 PC용 관련된 DDR5 관련된 그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5월 10일 날 아마 이번에 이제 DDR5 서버용 관련해서 이제 물건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최근에 이제 DDR4 같은 경우는 기존 대비 DDR4가 시작되면서 아마 단가가 약 20% 정도 올랐던 기억이 있는데요. 최근 같은 경우는 설계 변경 때문에 단가 상승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DDR5 관련된 쪽은 단가가 약 한 30% 정도 상승 요인이 있다고 하니까 DDR5 관련주들은 이제 좀 시작을 한다. 물론 기대감 때문에 조금 선반영된 종목들도 있다고 봅니다만 아무튼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관련주들이 올라온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일 것 같고, 그리고 기존에 지금 DDR4를 했던 회사들이 캐파 증설을 많이 안 했다고 해요. 그래서 기존 DDR4를 DDR5로 전환하는 정도의 캐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이후에 수요가 좀 급증하면서 다소 지금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캐파 증설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이고 캐파 증설을 또 많이 하고 싶어도 지금 장비를 갖고 올 수가 없다고 그래요. 굉장히 지금 장비도 구하기 힘든 정도이기 때문에 리드 타임 길어지면서 이런 부분들도 아마 수요 대비 공급이 좀 약하다. 그러면은 결국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들은 하반기 이후에 긍정적으로 아마 확인이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지금 관련된 부분들 중에 디램형 공급이 서버나 그다음에 그 PC 쪽에 DRAM 공급이 높은 회사, 특히 TLB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DRAM 쪽에 이제 공급 관련된 55% DDR5 관련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혜주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고, 절대 금액으로 봤을 때 DDR5 관련된 매출이 약 4천억 정도 예상되고 있는 심텍 같은 경우도 최근에 주가가 하락 이후에 다시 주목을 받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전반적으로 봐서는 새롭게 DDR4에 안 들어갔던 DDR5 새롭게 이제 진입하는 구조가 파워 인덕터라는 이제 구조입니다. 그게 새롭게 들어가게 되는데 신규 시장이 한 2천억 정도 시장이 열리는 거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주식으로서는 지금 아비코 전자 쪽이 이야기되고 있죠. 그래서 DDR5 수혜주로 거론되는 것이 다른 종목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부분들은 제가 언급드렸던 종목 중심으로 좀 더 슬림화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인텔 모멘텀 이외에 조금 더 넓게 본다면 대기업 총수들과 미 대통령의 만남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큰 모멘텀이 나올 수도 있지만 부장님, 일단 지금 자리는 중소형주 위주로 대응이 필요한 시장일까요? 대형주 우위의 시장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지난주까지만 해도 지금 코스피 기준 외국인 지분율이 28%, 29%까지 빠졌다가 최근에 주가가 급락하면서 대형주 지분을 30%대로 다시 조금 올려놨어요. 근데 30% 정도 수준이면 외국인들이 코스피에 대한 비중이 거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최저치까지 떨어진 상태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좀 도와주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반도체 섹터 관련된 제조업체, 그러니까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실적이 좀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대형주 중심의 방어는 될 건데, 주가 부분의 움직임은 아무래도 DDR5라든지 특정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중소형주의 움직임이 좀 더
이게 변동성이 클 수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대형주도 괜찮긴 하지만 지금 유동성의 한계가 있습니다. 시장에 거래 대금이나 이런 부분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부분들은 대형사,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될 수 있는데 주가의 움직임에 모멘텀을 받고 움직이는 종목들은 실적이 확인되고 밸류에이션이 싸다고 느껴지면 아마 중소형주의 움직임이 좀 더 원활할 수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뭐 이슈화가 크게 되더라도 역시 실적이 기반이 돼야지만 주가가 움직이는 장이다 보니까 중소형주, 똘똘한 중소형주 공략하자라는 조언 첫 번째 이슈에 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자, 믿었던 인도마저. 사실 비중 자체는 크진 않습니다만 일단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이 구간에 그리고 원자재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인도에서 수출 금지 결정을 내렸다는데 관련주들이 민감하게 지금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원자재 관련주가요, 부장님. 네. 최근에 이 상승 주기가 굉장히 짧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좀 넓게 퍼져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밀인데 이렇게 급격하게 오른쪽에 요즘 시세를 본다면 올라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추가적인 곡물의 우위 기대를 해도 되는 겁니까? 네, 사실 이제 원자재 관련된 고민이 많을 텐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에너지 관련이라든지 그다음에 원자재 중에 이제 식량과 관련된 쪽은 하반기에도 좀 강세가 이어질 거로 예상합니다. 근데 반면 이제 베이직 메탈, 우리가 생각하는 뭐 구리나 철광석, 베이직 메탈은 다소 조금은 최근에 피크아웃을 치고 좀 빠지고 있는 부분인데 다만 중국의 인프라 투자가 대규모로 들어온다고 한다면 베이직 메탈 같은 경우는 조금 하향 안정세가 조금 이제 스탑이 될 가능성이 높죠. 네. 다만 이제 강세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들은 식량과 관련된 일부 뭐 곡물이나 이런 쪽. 그래서 식량난은 굉장히 8, 9월 달에 조금 더 강화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착황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러하고요. 이런 부분들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고 에너지 쪽도 급격하게 빠지긴 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두 가지 에너지와 식량과 관련된 쪽은 아직도 아마 좀 여름철까지는 강세 요인이 있다 보는 거고요. 네. 지금 관련된 부분에서 인도의 밀 수출 금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폭염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도 있고요. 그다음에 착황 자체가 약 한 25% 정도 좀 줄어들 가능성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인데 이제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은 그 해바라기 CU 같은 경우가 이제 가격이 소폭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많이 급등했는데요.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 원유는 아니지만 유죠. 유류 관련인데요. 판유 수출도 그렇죠. 인도네시아에서 금지한다고 식물성, 뛰었어요. 식물성 네. 유류잖아요. 이런 것들이 대부분 피크를 치고 좀 빠지고 있어요. 그리고 일부 해바라기 CU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급등했는데 이게 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만드는 게 많잖아요. 튀기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식용유 생각하면. 근데 그게 최근에 선물 가격도 그렇고 급등한 이후에 올라간 것의 절반 정도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고점을 치고 좀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나마 이제 밀 같은 경우는 오늘 뉴스가 나와서 조금 이제 관련된 주식들이 많이 올라가지만 해바라기 CU 등 이런 쪽에 유류 관련된 쪽은 다소 조금은 가격이 급등 이후에 피크를 치고 절반 정도 돌리고 있는 거죠. 네. 하향 쪽으로. 그래서 좀 안정화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왜냐하면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전면전, 그러니까 전체 지역의 이 전쟁으로 확전되는 게 아니라 지금 약간 동부 지역으로 좀 치우쳐서 그쪽에만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우려를 좀 덜어내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급등하고 있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선물 가격이 빠지고 있는 부분인데 근데 문제는 재고가 엄청나게 많이 또 떨어져 있죠. 네. 그러면 약간 전쟁과 관련 이슈가 확전으로 만약에 다시 어떤 변수가 생기면 가격의 급등세가 다시 한번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현 순간 보면은 고점 대비 선물 가격이 다소 조금은 오른 것에 대해서 절반 정도는 좀 되돌려 놨다. 그래서 하향 안정화라든지 조금 약간의 어떤 부분들은 안정화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래서 만약에 뭐 식용유 관련주를 따라간다 좀 부담스럽죠. 네. 선물 이후에 그 다음에 빠지고 있는 부분들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오늘 뭐 푸틴 대통령 관련해서 뭐 암 수술을 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갑자기 뭐 리스크가 있죠. 이건 알 수 없는 네, 뭐 네, 예측의 네. 영역이 맞습니다. 아니니까요. 예, 그래서 영국 쪽에서 지금 이제 뉴스가 나온 건데요. 지금 암 수술 때문에 급하게 긴급 수술 들어갔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회복이 될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또 정전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전쟁은 저희가 알 수 없지만 어떤 변수에 따라 확정 가능성을 만약에 간다면은 관련된 부분은 좀 더 원자재가 튀어오를 수 있고요. 확정이 안 되고 좀 지금 현재로 가게 되면 사실은 전쟁과 관련된 이슈 때문에 뭐 시장이 무너진다고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이미 선반영이 시작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시면서 좀 대응을 해야 되는데 다소 올라갔던 이런 원자재가 다소 조금은 올라간 것에 대한 하향 안정화는 조금 되고 있다. 이런 부분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공격적으로 원자재 가격에 베팅할 구간은 아니다라는 말씀 함께 해주셨고요.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갑니다. 자, 오늘 조선주가 장 초반부터 뭐 시장 양대지수가 빨간불일 때부터 지금 구간까지 전반적으로 약세입니다. 사실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역대급 수주 이 키워드로 쭉 올라왔던 것 같거든요. 근데 다시 저가 수주 이야기가 부장님 또 나오고 네. 있습니다. 사실
후반 가격이 인상됨에 따라서 이걸 전가해야 되는데 카타르 쪽에서는 3년 전에 그때 그 가격으로 해줘라고 하면서 조선업계가 이제 다시 한번 실적 되돌리기 힘든 구간이 아닐까 고전하고 이 상태에서 보유자분들이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거든요. 좀 주춤하고 있는 조선주의 오늘 자리 먼저 점검부터 들어볼게요, 부장님. 네, 뭐 근본적인 조선주는 항상 수주 산업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지금 현재 실적 발표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실적은 2년 전에 수주했던 것에 대한 실적을 나오는 거고 지금 수주하고 있는 것은 2년 정도 뒤에 실적이 반영될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실적이 나쁘다고 해서 또 조선주가 무조건 빠진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후판 가격 상승 때문에 원가 부담은 분명히 생기는 거고 이 부분을 가격에 전가를 할 수 있느냐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요. 일반적인 신조선가는 많이 올라오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다음에 LNG선 관련 중심으로 가는 거죠.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쪽에서 넘어가는 유럽 쪽 넘어가는 PNG가 일단 막혀져 있으니까 그러면 유럽 쪽에서는 PNG 대신에 미국에 LNG를 갖다 왔어야 되죠. 그러면 터미널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이제 배로서 이렇게 옮겨야 되는데 LNG 선에 대한 발주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 지금 한 1, 2년 정도 이상은 지금 조선주들이 아마 수주를 못 받을 거예요. 그만큼 계획이 미리 풀로 차 있습니다. 1년간 연간으로 전체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이제 인도할 수 있는 양이 한 300척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 2년 정도는 아마 거의 발주 계획이 다 잡혀져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수주 계약은 그 뒤에 인도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늦는데 어쨌든 실적단에 대해서 이제 밸류에이션, PBR 부분에 대한 부분 고민들이 있고 후판 가격 올라가는데 지금 이걸 반영할 수 있느냐 가격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카타르에서 가격 인상을 반영 안 해주고 그냥 뭐 계약해줘 이렇게 한다면 쉽지 않죠. 근데 과연 그들도 그렇게만 우길 수 있을까 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은 현실적으로 지금은 우리가 해주고 싶어도 LNG는 일본이나 중국이 만들 수 없는 굉장히 힘든 구간이거든요. 한국밖에는 갖다 줄 데가 없습니다. 근데 하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쪽의 어떤 가격 전가가 저는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런 뉴스들 때문에 가격 인상이 안 되면 주가가 좀 빠질 수 있다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LNG 관련된 수요가 폭증한다면 갈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중국이나 일본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보유자분들은 이런 뉴스의 혼란을 느끼시지 않고 쭉 끌고 가셔도 괜찮은 자리란 진단이실까요? 네, 개인적으로는 지금 아마 신조선가는 좀 올라가는 분위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LNG선에 대한 부분들은 고수익 중심의 아주 높은 가격을 받는 그런 선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요가 유럽 쪽으로 가는 배는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터미널이 필요합니다. 수출 터미널. 그리고 받는 쪽에서도 수입 터미널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강관 업체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스를 배가 이동할 수 있는 강관 업체, 올려서 또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큰 아주 두꺼운 강관 업체들이 되게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세아제강이나 뭐 휴스틸 이런 종목들 움직이는 거예요. 차라리 그럼 철강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강관 업체를 봐야죠. 모든 그 철강 업체 다 좋은 건 아니죠. 강관 쪽. 예, 강관.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파이프. 쉽게 생각하면 이제 그런 것들인데 큰 파이프들이 가는 거죠. 과거에 세아제강이 자회사하고 같이 이제 캐나다 쪽에 아마 수출한 금액이 7조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서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다면 한국 쪽 눈을 돌릴 가능성이 많은데 그런 것들에 관련해서 LNG도 마찬가지로 봐야 되고요. 유가가 또 좋으면은 좋은 대로 또 조선주들은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근데 조선주는 좀 길게 봐야 되죠. 이게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당장 뭐 오늘 내일 한두 달 만에 갑자기 좋아진 건 아니거든요. 긴 호흡으로 보시는데 조금 PBR 기준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1.2배, 1.5배 이렇게 올라가면 단기적으로 기술적으로 목에 차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기술적으로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가지 이슈 커버해봤고요. 이제 두 가지 이슈 남았는데요. 두 가지 이슈는 오전장에 비해 힘이 많이 빠진 쪽 조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낙폭과대의 대표적인 쪽 하면 엔터, 특히 하이브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콘텐츠 역시 최근에 고전을 했는데 자 오전 대비 쭉 올라와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하이브와 같은 경우는 차트를 보면은 정말 마음이 쓰릴 정도로 수직 하락이었다가 오늘 수상 소식이 나오면서 조금 더 강력한 모멘텀이 돼주지 않을까 기대 많이들 하셨을 텐데 이 정도의 탄력이라면 앞으로의 자리, 앞으로의 방향성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질문부터 드릴게요. 하이브가 대형 호재에도 이렇게 잠잠한 자리에서 그리고 가격 메리트에도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건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 걸까요? 네, 뭐 하이브 쪽에 BTS 관련된 뭐 비중은 누가 뭐라 해도 뭐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좀 더 슬퍼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이브 쪽에 뭐 BTS 관련된 군 면제 관련된 이슈가 아직 해결이 안 됐죠. 그래서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군대를 가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예요. 매출 구조 그러니까 물론 새로운 걸그룹을 이번에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인기몰이를 할 수 있을지는 봐야 되겠지만 하이브의 비중에서는 어쨌든 BTS 비중이 가장 높죠. 그래서 만만하지 않는 이슈입니다. 그래서 BTS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우려는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언젠간 가야 되고
해결이 안 되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물론 이제 온오프 관련된 부분에서 열리기 때문에 과거에는 오프라인을 안 하면은 뭐 온라인만 갖고 할 수 있겠느냐 했지만 사실은 저력을 보여줬죠. 그렇죠. 국내 K 관련된 K-팝이 저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 오프라인이 열리면은 온오프가 같이 열리기 때문에 매출의 성장성은 분명히 한 단계 레벨이 분명히 된다고 보고 있고 최근에 관련된 콘서트가 열리는데 뭐 정말 표를 구하기 힘들 정도로 설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인 요소는 분명히 오는 거 맞고 리오프닝이 맞는데 이러한 하이브 관련된 부분들은 BTS의 이슈가 아직까지는 좀 우려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하반기 모멘텀 강화는 맞으나 밸류에이션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엔터주 전반에 대해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특정 이 종목에 대해서만 그렇게 진단을 하시는지요? 뭐 기획사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 부분이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하이브나 다른 뭐 SM이라든지 그다음에 JYP 쪽 보면은 보통 밸류가 30배에서 40배 정도까지 올라왔었고 물론 최근에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조금 빠져 있지만 네. 그래도 최근에 가격을 보면 한 30배에서 40배 정도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밸류에서 과연 얼마나 더 점프업을 할 것인가. 하반기 좋아지는 건 아는데 과연 밸류에서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밸류 PER 30배, 40배 정도가 만약에 나온다면 네. 손이 안 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좋은 호재로 올라왔을 때 오히려 차익 실현에 대한 효과가 커질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조정이 나오면서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매력적인 구간까지 좀 내려와야지만이 다시 한번 좀 볼 수 있는 구간이다. 근데 나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K컬처는 분명히 올라가는 부분이고 한 해로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분명히 올해 내년 쭉쭉쭉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다만 현재로 봐서는 다소 조금 높은 밸류에이션에 속하는 섹터다 보시게 된다면 시간이 조금은 시간이 조금 걸리면서 조금 길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긴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 쪽으로 진단을 받아봤습니다. 마지막 이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주가 사실은 전반적으로 살아나나의 기대감이 커졌다가 지금은 약간 물음표입니다. 지금 오후장의 마지막 남아있는 이슈는 그래도 북한 코로나 지원 관련해서 제약주들은 아직까지도 상대적으로 강한 탄력이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자, 이제 대형주가 많이 좀 꺾인 상황이라서 언제까지 이 상승을 누릴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코로나 관련주 아직까지 살아서 조금 더 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지요? 네, 뭐 지금 제약바이오는 워낙 소외됐던 섹터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HLB를 포함한 몇 개 이제 섹터 관련된 종목들이 뭐 관련된 임상 관련된 뉴스가 또 나오면서 약간의 훈풍이 좀 불리고 있는 거죠. 사실 손이 이제 워낙 안 갔고 손이 빠져 있던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다소 지금 좀 많이 소외됐다가 다시 한번 주목을 좀 받는 그런 국면이 아닌가 싶고요. 두 번째로는 대북 쪽의 코로나 지원 관련된 뉴스는 사실은 정치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사실 좀 언급드려야 되게 좀 조심스러워요. 실제 정말 줄 수 있을지. 그거는 의문이기 때문에. 네, 북한에서 정말 받을지 안 받을지 그 모르는 것이고 또 가게 됐을 때도 얼마나 갈지도 아직은 규모를 모릅니다. 그리고 어느 회사의 제품이 가는 것도 사실 확인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대북 쪽의 코로나 관련된 뭐 키트 지원이나 뭔가 지원이 된다고 결정이 됐다 하더라도 사실은 어떤 종목이 어떻게 수혜를 받을 것인가 부분들은 상당히 좀 어려운 분석 그렇죠. 영역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정치적 이슈의 가시화는 좀 더 확인을 해야 될 것들이 많다는 생각이고요. 실적적인 어떤 부분에서 정말 실질적인 수혜로 여겨지느냐 부분도 다시 한번 좀 보시는 게 필요하고 좀 더 세밀하게 보시되 단기적인 어떤 뉴스만 갖고 주가가 급등하신다면 따라가기보다는 다소 조금 보수적으로 관점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섣부로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조언도 함께 주셨습니다. 5가지 이슈 정리해봤고요. 이제 원픽 들어볼 시간입니다. 부장님, 오늘의 원픽은 어디서 선정해 주셨을까요? 네, 역시 이제 반도체 섹터가 나쁘지 않습니다. 네. 실적 단위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고요. IT 쪽이 역시나 좋은데 오늘 종목은 DB 하이텍입니다. 최근에 이제 1분기 실적이 나오는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운드리 관련된 섹터에서 지금 가격 인상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단가 인상이 1분기에도 뭐 이야기가 되면서 실적이 초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연간 실적도 지금 기존의 컨센보다 한 20에서 30% 정도 지금 연간 컨센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목표 주가가 높게는 13만 원까지도 불리고 있는 종목인데 어쨌든 지금 PER 같은 경우는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5배 정도 수준이다. 그래서 DB하이텍은 크게 빠질 자리가 없는 자리에서 그렇게 무난하게 갈 수 있고 캐파 증설도 작년 기준 138K에서 월 기준 150K까지 올라오니까 캐파 증설의 이슈까지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따라서 목표가는 지금 자리에서 한 10만 원 정도까지 1차 접근 그리고 손절가는 6만 6천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RBK 투자증권영업부 박근영 부장과 이 시간 함께 꾸려봤습니다.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